오늘 골판지 드론 제작과 전술적 운용에 관련해서 발표하게 될 중령 민철 기록합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는 그 육군대학에서 전략학과 교관으로 2년간 업무를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이작전사에 이제 이작전사에서 23년도, 24년도까지 연해서 드론에 대해서 드론 그리고 대드론 관련해서 기획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산업부하고 이제 연계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최근에 많이 이슈되었던 22년도 12월 달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이제 진입하던 상황이 되어서 23년도부터 오늘 같이 저하고 발표하게 될 김상문 교수님과 함께 23년도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연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무인기를 동일하게 우리 경운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국가 중요시설인 고리 원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실증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고민하는 거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곤 한데 제가 했던 실증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어떤 내용들을 했냐면 이작전사에서 권역화 사업들 그러니까 현재 뉴스 언론상에 보시면 구미 권역에 대한 대드론체계 국가중시설 대드론체계 시범지구 사업들을 기획을 했고 그리고 연해가지고 울산, 부산, 창원, 여수, 광양 그 다음에 대산에 대한 권역화 체계에 대한 대드론 권역화 체계에 대한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마치고 오늘 한번 이제 발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 자체는 골판지 드론. 이 골판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약간의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를 어떤 내용을 썼냐면 로텍 하이텍 싱킹. 그러니까 저가의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개념들을 입히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인 자산으로 무기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부제를 달아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우크라이나 우로 전쟁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에 대해서 어떠한 도입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드론 전투를 수행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골판지 드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 속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오늘 제목서에 나타난 것처럼 골판지 드론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로 전쟁 22년도 2월 달부터 3년간 진행됐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가지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계속 나오는 뉴스의 기사들, 그 다음에 전쟁 사례 속에서 분석된 자료들을 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것들을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2년도에는 아이루즈비즈카 우로 전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 돈바스 전쟁과 같이 금방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는 금방 무너질 거야.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전쟁의 양상이 재래식 무기도 중요하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드론이 전쟁 양상에서 핵심 수단으로 하나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런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014년도부터 돈바스 전쟁을 경험한 우크라이나는 아이루즈비즈카 또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아미 오브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에 맞춰가지고 드론, 로봇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미네이션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런 많은 민간의 드론들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어디에? 전쟁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드론에 저가의 전쟁은 저가의 드론들을 전쟁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났던 이유죠. 제가
여러분들 러시아의 80억, 100억 되는 장비들이 러시아 전차 위에서 드론이 해치 위에 폭탄을 투하하면서 전차 무용, 전차 필요 없네? 전차 무용론도 나타났습니다. 자, 23년도 지나면서 드론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갔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 우리 순수의 국내 드론 산업을 한번 육성을 한번 해보자.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에 드론 업체가 7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좀 더 개선해볼까? 200개 생산 업체를 하고 드론의 법률, 제도적인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뉴스거리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FPV 드론, 1인칭 관점의 드론, 그리고 골판지 드론, 자폭 수중 드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우리의 계속 기사에 우리의 인식이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FPV 드론, 이거는 맞춤형 드론입니다. 저가의 맞춤형 DIY 드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들, 그리고 3D 프린팅 드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것. 자, 생각해 보시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 지원, 감시 정찰, 자폭이라고 하는 효과, 나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효과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23년도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드론 100만 드론 양성, 우리 100만의 드론을 만들 거야. 근데 이 23년도 12월 달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결국 24년도에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400만 대의 드론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전쟁에 쓰겠다. 그리고 드론에 대한 특화 부대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요즘 저에게 머릿속에 자꾸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드론에다가 뭘 붙이냐면 AI를 붙이게 됩니다. 요즘 과학기술에 있어서 가장 이슈는 AI입니다. AI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하겠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넘었으면은 우리는 우로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 드론은 지상, 해상, 공중에 다 영역에서 활용하는 드론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아다니는 비행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UGV, 땅에서 지나다니는 하나의, 여러분들 우리의 테슬라의 차 이런 것들 좀 개조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UGV 할 수 있는 것처럼 UGV의 형태로 해야 하는 모습들로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드론을 그라운드 어맨 로보틱스 유닛이라고 하는 특화된 부대들도 지금 형성하겠다. 드론의 전투를 개념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연차별로 제 나름대로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특징을 카테고리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주제인 그러면 23년도 3월달부터 나타났던 골판지 드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감대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골판지 드론은 23년도 3월달에 호주의 S사, 제가 이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S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사의 코로보 PPDS라고 하는 드론이, 골판지 드론 운용이 여러분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원래 이 드론은 2019년도에 호주 육군이 우리 한번 군사혁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응모를 합니다. 군사혁신할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 과학기술이 있는 기업들 응모해보세요 라고 해서 2019년도에 이 S사가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 처음 목적은 물류 보급용이었습니다. 기사상으로 보면 자료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혈액을 전쟁터에서 한번 운행하는 목적, 물류를 목적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들이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3년도 3월 달에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500대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운용 개념은 지속 지원, 감시 정찰, 자폭이라고 하는 다양한 임무로 이 드론들을 확장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S사의 이러한 박스 드론 어떤 형태로 하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510, 51 곱하기 50cm 곱하기 70cm 형태로 해서 박스 형태로 드론 전장터 보내줍니다.
좌측에 보시면 보이시지 않습니까? 박스대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내주고 여기 우리 이제 전투원분들한테 드론 필요합니다. 종이 드론 딱 가져가면 이런 형태로 해주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호주를 방문해가지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하는 형태로 되어집니다. 다음. 자, 골판지 드론 지금 S사의 골판지 드론 오러 전쟁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골판지 드론의 재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윙스팬 2000 그러니까 2m죠. 그 다음 페이로드 3kg.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페이로드 3kg 우리가 어떤 생각? 여기 계시는 전투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3kg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속지원 거기에 폭탄을 우리가 말하는 박격포탄을 또는 거기에 수류탄을 어떻게 탑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비행시간 1시간에 3시간 운영할 수 있고요. 자, 비행거리 120km, 최장 120km까지 가능하고 속도 60km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재원들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르시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운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나의 생각을 무지성이 지성으로 바뀌셔야 되죠. 다음 제가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골판지 드론을 바라볼 때 4가지의 특징으로 한번 좀 귀결해 봤습니다. 5가지죠. 첫 번째는 드론, 골판지 아까 말씀드린 로우테크 골판지에다가 방수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수칠, 발스코팅을 해가지고 활용한다. 그러면 저가겠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GPS라고 하는 자율암법 장치를 활용했다. 저거에 또 여기에 GPS 센서 박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속지원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볼까요? 다음 장. 자, 이케아의 플랫폼 형태로 간다는 건데 여러분들 저도 저희 집에 아파트 이사했는데 이케아에다 가구를 제작 주문하면 이런 51 곱하기 70cm 형태로 해서 가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조립도 보고 착착착 조립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것들이 민간의 모습들이 물류 배송들을 전쟁터에 활용을 하구나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51 곱하기 70 이거는 제가 저기 챗 GPT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형상을 이 형상은 아닌데 이런 형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형태고 그래서 민간에 제작된 DIY 드론 키트를 전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 네 번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겁니다. 골판지 드론 우리의 생각은 첫 번째는 되게 싼 재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드론 있지 않습니까? 2m급 윙스팬 2m급의 페이로드 3kg면 일반 시중에 드론 하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합니다. 근데 이 제품 500만 원 정도 합니다. 500에서 700만 원. 가격 자체가 지금 10분의 1 정도로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쓰고 버리는 거면 쓰고 내 목적에 맞춰 쓰고 버리면 됩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레이더에 탐지가 되느냐 RCS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하죠. RCS 우리의 보면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RCS를 우리가 E라고 합니다. E 제곱미터.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북한에서 내려온 무인기들 2m급입니다. 2m급 보통 2m급은 RCS가 0.03입니다. 0.03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후방에 내려오는 것들은 합동 후방 지역에 내려오는 것들은 전혀 탐지가 안 되는 거죠. 왜? 합동 후방 지역을 담당하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레이더들은 다 전투기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실증 훈련 담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해 공군에 있는 모든 자산들, 공군에 있는 어느 산에 있는 레이더 제가 5,000톤급 함정도 가져다 놓고 있고 그리고 이작사에 있는 지상 레이더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감지가 안 됩니다. 왜? RCS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저는 실제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옆에 보시는 이 골판지 드론은 근데 이거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24년도에 이 드론을 가지고 레이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국지방공 레이더, 그 다음에 민간에서 지금 국가 주요시설 운용하는 RF 레이더를 이용해서 돌려보면 해당 레이더는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이 드론은 밖에는 종입니다. 종이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뭐 배터리 뭐 이런 형태들은 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RCS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지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번 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째, 드론 전투 운영의 전투원 기술이라는 다음.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이 배송이 됩니다. 이케아 박스로 딱 드론에 딱 하면은 여기 드론 한 박스 갑니다. 그럼 이분들은 드론을 조립을 해가지고 내 목적에 맞춰서 보급, 지속지원, 감시정찰, 자포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23년도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24년도 10월 달이 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뭐 이거 제 YTN 기사에 가면 북한군 가면 말 그대로 그 위에 막 뛰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아쉽지만 아쉽은 게 아니라 일단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가 부족을 하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우리 군 제가 이제 국가일보를 올해 거를 쭉 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것들을 보면 소부대, 창끝 전투, 그리고 우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우전, 근접 전투 기술, 베테랑 훈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등등등. 전투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여기 계신 이 김현재 대위님 계신데 김현재 대위님한테 제가 이케아 한 박스를 이거를 박스대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A라는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스로 해가지고 드론 하나 보내드리면 이거는 그냥 종이떼기인 겁니다. 종이떼기.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를 하려면 전투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기본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전투 기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동하고, 그죠? 감시하고, 그 다음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더라도 내가 이거를 조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다음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없죠. 현재 우리 군의 지금 병기본 훈련에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없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많이 늦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바뀌겠죠. 다음. 우크라이나군에서 골판지 드론 운영 전투 사례는 보시면 제가 이거 좀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이와 같이 감시정찰용으로.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야간에 보면은 열영상 장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드론들 해가지고 전투원들 야간에 딱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골판지 드론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러시아의 SU 전투기 3를 가가지고 군 공항에 러시아 공항에 가가지고 했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온 저 우크라이나 유튜브를 제가 따와가지고 한 건데 보시면 정지되어 있는 여기 공항에 정지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드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폭으로 해서 하는 공격 활동을 하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저하고 오늘 생각하시는 거는 내 목적에 맞춰서 이 드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개념을 한 번 더 확장을 하셨고 다음. 자, 그러면 다음. 오늘 이제 제가 이어가지고 골판지 드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무인기 최고로 잘 만드시는
현재 교수님을 한 분, 경운대학교 교수님을 한번 오늘 초빙을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 제가 한번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김상문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기체가 저희 개발이 처음 될 때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만든 기체예요. 위에 이렇게 보시는 기체가 처음 개발했을 때 비행기고 그 비행기를 옆에 전시장에 가시면 저희 경운대학교 코스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은 한 42회 정도 비행을 했는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비행기 만들었는데 42번을 뛰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이 비행기 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저희 학교 그 드론 교육장에서 제가 비행기를 띄웁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이륙시키고 착륙까지 거기 다 하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제가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비행기 크기는 저희가 이제 윙스팬 1800, 그러니까 앞에 보셨던 소개드렸던 호주의 SSI 10박사의 그 PPDS보다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 페이로드는 저희는 2kg 정도입니다. 처음 개발할 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군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탄이 뭡니까? 아니면 60mm 탄이 씁니까? 안 씁니까? 엄청 많습니다. 60mm 탄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교수님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60mm 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얘가 무게가 얼마지? 하니까 1440, 1.4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탄을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드작사까지 갔습니다. 갔더니만 사령관님이 탄을 한번 보여주겠다 해서 전 기다렸는데 민간인한테는 탄을 못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크기만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 그냥 유튜브 찾아보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 모의탄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무게도 1.44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안에는 1.44 탄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에 가시면 전시장에 가면은 그 안에는 모의탄을 넣어놨습니다. 그냥 모의탄을 넣고 학교에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제가 탄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안에 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날렸어요. 사실 열심히 날리고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탄 싣고 가서 박는다고 탄이 터지지 않는다. 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탄을 넣습니다 해서 페이로드가 얼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시는 군에서 알아서 쓰십시오. 탄을 뭐 넣으시든 폭약을 실으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는 군이 원하는 스펙의 페이로드의 비행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비행기를 계속 고도화 시켜 나갔습니다. 실제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속도가 한 10km 정도 나옵니다. 최고 속도는 한 120 정도 되고요. 순항은 한 90km 정도 됩니다. 앞에 보셨던 10박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10박은 60km밖에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 조건 자체가 다른 게 왜 저희가 이제 델타형 비행기를 개발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박 같이 넓은 날개의 비행기들은 사실 우리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곡풍이 많습니다. 산이 많습니다. 호주나 우크라이나는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근데 이런 비행기가 숲 사이로 들어가면 골바람이 오해가지고 조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자동 비행을 걸고 하면 수동이면은 조종자가 대응을 할 수 있죠. 자동 비행을 걸고 하면 대응이 안 돼요. 가는 대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완할 때 저희는 이제 델타형 기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게 어쨌든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고속 비행에서 유리합니다. 단 델타형 비행은 저속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을 때는 저속에서 쓰는 비행기는 아니다. 고속에서 해야 되고 임무는 자폭형 비행기라면 고속에 유리한 형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델타형 무기를 선택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개발할 때는 저하고 같이 개발했던 학생이죠. 지금 이 친구랑 제가 같이 이제 비행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 설계는 키에즈 카티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저는 비행기를 개발할 때 항상 제가 수도비를 제가 손도비를 손으로 제가 그리고 나서 정말 벽에 딱 붙여놓고 저하고 같이 개발할 친구들하고 앉아서 그 비행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는 탄을 저기다 실을 거고 저기는 모터는 저기다 할 거고 배터리는 저기다 할 거고 쭉 얘기하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카티아로 한번 옮겨보죠. 캐드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리고 처음 개발할 때 비행기는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행기는 다 손으로 잘랐어요. 손으로 다 잘라서 만든 비행기고 지금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따서 만들었어요. 이게 레이저로 따서 만든 것도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전투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골판지를 하나하나 잘라서 만들어가지고는 시간적인 어떤 그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나 비행기를 만들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지만 전시에는 이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아니에요. 저하고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이 비행기는 저희가 준 매뉴얼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전문가가 비행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문가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처음 만들 때는 앞에 설명드렸던 이케아식으로 다 하나하나 딱 떼가지고 카드보드를 떼서 접착제를 글루잉하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면 비행기를 제작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한 반 정도는 저희가 그 생산을 해가지고 하니까 실제 전투원들이 비행기를 운영한다 그러면 제작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호주에서 만든 비행기가 뭐 2시간의 비행기 만들면 그건 진짜 다 거짓말입니다. 비행기는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어떤 비행기라든 다 그리고 안에 임무 장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듈화 시키자. 그래서 이 비행기는 모듈화 시킨 비행기. 그래서 정해진 자리에 탁탁 꽂으면 다 맞게. 그리고 이제 실제 비행기에 액추에이터 서브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브모터가 10박 같은 경우는 서브모터가 들어가고 링키지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전문가가 제작을 하면 아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니까 쉽게 하는데 비전문가가 하게 되면 링키지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을 때는 그런 과정들을 없애자. 그냥 모듈화된 액추에이터를 달고 거기다가 그냥 타면을 끼워 놓으면 딱 맞게.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가서 저희가 그 제공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보고 제작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자는 게 저희가 이제 처음 개발했던 목적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단계를 제가 10단계로 나눴습니다. 나눴던 게 처음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비행기를 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 건지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비행기를 제가 손도면 그린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이제 캐드나 카티아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비행기에 가장 적합한 액형을 찾아야 되겠다. 보통 이런 델타형 비행기에 많이 쓰는 액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는 에플라라는 액형을 썼고요. 그 액형에서 이제 그 액형을 정해주고 이 액형의 AC 값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이제 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티아를 통해서 나온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의 비행기가 카티아를 통해서 설계가 됩니다. 이제 설계된 그 비행기를 저희가 처음 이제 골판지를 레이저로 따내는 겁니다. 하나씩 따내서 이 과정을 거치고 처음 이제 기체 동체를 만들어보고 세워서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좀 보면서 그 처음 제작할 때 비행기는 판지를 다 붙여 나가면서 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뒤로 가면서 이제 저희가
접는 형태로 바뀝니다. 비행기가 접어넣는 형태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체 안에는 벌크헤드라는 것들이 벌크헤드 몇 개를 세우고 접어놓으면 기체 그 동체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날개 안에는 저렇게 이제 날개가 만들어지고요. 안에는 보여지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리브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얇은 몰판지를 가지고 이제 스킨을 한 번에 덮어서 스킨을 했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동체하고 날개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총조립 단계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체를 한번 다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본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단계에서 수정돼야 되는 사항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완성된 기체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임무 장치, 그러니까 플라이 컨트롤을 달고 저희가 이제 그 수신부를 달아가지고 우선 지상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로드를 탑재하고 우선 여기 보면은 그림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중심 부위에 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60mm 밖에 붙은 모형이 하나 딱 들어 앉아 있습니다. 1.44kg. 저걸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기체를 완성하는 거죠. 앞쪽에다가 탄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앞에다가 이제 그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사실 비행 시간은 제가 페이로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페이로드를 좀 줄여주면서 그 배터리 양을 좀 늘려줘요. 용량을 늘려가지고 비행 시간을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얘를 그 자폭형이 아니라 정찰용으로 써봐야 되겠다 할 때는 페이로드가 확 줄죠. 탄이 빠져버리면 앞에 그 설명드렸던 실밥에 대한 고프로 같은 게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고프로 무게는 한 400g 난대요. 그럼 한 1kg가 빠져버려요. 1kg가 빠지면 배터리로 치면 실제 배터리에 배가 들어갑니다. 그럼 비행시간이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가 저희 그 학교에 있는 그 드론 교육하는 필드입니다. 필드가 한 50m 정도 되는 필드에서 이제 드론을 띄우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행 이륙하고 그존 안에 비행기 착륙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해서 기체를 이제 계속 비행을 하면서 기체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 앞에 이제 시프 같은 경우에도 탄을 실는 비행기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혈액 공급용 기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비행기를 호주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한 200, 제가 알기로는 한 260억 정도 되는 양을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공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호주전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하루에 막 2, 300대씩 소진이 돼요. 무기가 하루에 2, 300대.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로 2, 300대를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책인데 1970년도, 1972년도 그 북한이 세계 무용항공기 대회에서 1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대회를 딱 나가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북한 선수인 줄 알고 앞에다가 거기서 주니까 주최 측에서 준 거 달고 하루 종일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저녁에 호텔에 가서 딱 보니까 남한이 아니고 북한인 거죠. 그만큼 북한의 무인기 인지도는요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기술이 우리가 훨씬 앞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의 기체들은 기초과학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친구들 멘토링을 해주는 걸 제가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알고 한 친구가 이제 제가 멘토링 했던 친구가 제가 하는 직장에 왔어요. 와서 형 이런 거 제가 북한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가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면요 진짜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있는데 한 구락 걔들은 구락 클럽이 한 200개 된대요. 모형 비행기 클럽이 200개 된대요. 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그게 가서 비행기 만든대요. 뭘로 만드냐 그러니까 오동나무 깎아서 만들어요. 우리같이 비싼 나무를 못 쓰니까 걔네들은 오동나무 대피질에서 깎아서 만들었는데 북한이 오동나무 깎아서 비행기 만들어서 1970년, 72년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돼요. 북한이 호락호락 나가요. 걔네들 최근에 무인기 만들어서 계속 걔들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저거 다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도 기술입니다. 우리 봐도 못 만들잖아요. 지금. 카피도 기술입니다. 그게 베이스에 깔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무인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비행기가 돼야죠. 100대 보내면 200대 보내야죠. 100대 보내면 200대 보낼 수 있는 비행기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무인기들 가지고는 절대 대응.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무인기는 다 복합체, 순복합체 기체들이에요. 복합체 기체를 하나 만드는데 2주 걸립니다. 숙련자가 2주 걸립니다. 그럼 전시에 그 숙련자들을 어디 가서 구해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한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중형님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제가 좋습니다 합시다 했던 게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쯤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날려보고 할 수 있는 전투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응을 하죠. 100대 날라오는 거 보고 솔직히 우리 날려보내면 일주일 보내면 우리나라 비행기 없습니다. 우리 무인기 일주일 싸울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북한은 위로 뚫려 있어요. 우리는 밑으로 막혀 있어요. 위로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무인기 제일 잘하는 놈들이 둘이가 위에 뚫려 있어요. 계속 들어올 거야 아마. 우리 어디서 들어옵니까? 누가 만듭니까? TBS는 드론으로 전쟁하면 된다고 해요. 드론 전쟁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어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무인기들을 분해도 빨리 도입해서 사실 비용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날려보고 우리도 그래 대응하는 기술들을 우리 군에서도 가져서 진짜 100대 날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200대, 300대 날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만들었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우리 군도 불판지 드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를 언론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4년도 10월달에 폴란드 워프로 우로 전쟁에서 전쟁으로 유천된 장비에 대해서 불판지 드론을 도입을 하겠다. 뭐 특징적인 거는 비행 크기는 1.6, 우리가 계속 지금 인식했던 거 2m급, 이 정도 아니구나. 그리고 비행 속도 80, 그리고 이륙 중량 5.7km, 그리고 특징은 고폭탄 등 탄두를 결합할 수 있는 임무 수행을 이제 특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특정 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군에서도 지금 국방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11월 달에 육군도 드론 관련해 가지고 운용 전략을 수립을 참모총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5가지의 추진 중점을 세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박격포하고 드론을 운용을 좀 결합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개념을 발전시키겠다. 세 번째, 드론에 대한 대량 생산 보급을 하겠다. 민간하고 협업해서. 네 번째는 교육훈련 체계를 발전하겠다. 그 다음에 정비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부대와 그 다음에 업체라고 하는 3단계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모습들이 국방일보에 나타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른쪽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 드작사하고 같이
이 내용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24년도 12월 달 돼서 골판지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언론상에 나왔습니다. 군에 도입을 하겠다. 근데 일단 현재도 ING입니다. ING 계속 진행형이다 라는 측면. 근데 요구 성능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국의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달에 25년도 2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조직에 대한 효율화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했습니다. 자, 미 국방부 장관 헤그스 장관이 4월 3일 날 명령을 합니다. 미 군에 대한 구조 조정에 대한 명령을 하다랍니다. 4월 3일. 야, 너희들 아파치 이런 거 비싼 장비들에 대해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재래식 장비 도입하는 거 다 멈춰. 너희들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혁신적으로 전쟁에 입증된 대량의 드론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상비 사단에 대해서 1000여대에 대한 한 개 사단에 1000여대에 한 1000대 정도의 드론을 집중적으로 넣어야 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명령하기 전에 독일에서 지금 전투 실험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투 실험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대령이 미 육군 대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지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how to fight 이걸 어떻게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드론을 어떻게 싸우는 방법. 자, how to scale them 이걸 어떻게 확장할 거지. 그리고 how to produce 이걸 어떻게 생산할 건지. 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 전투 실험하고 있어.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오늘 발표도 있다고 해서 미 육군 중령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카톡. Hey, 트리. 야, 너희도 지금 상비사단에 지금 1000대 지금 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맞아? 오케이. 맞답니다. 아니 뭐 여기 쭉 써있는 내용 자체 이런 거 이제 카톡으로 딱 온 내용이 현재 있는데 1000대 보내는 거 맞고 지금 각각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도 미군도 지금 많은 지금 고민 변혁에 지금 빠져 있다고 사고에 대해. 그럼 우리 육군도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 추진 전략이 나왔지만 좀 더 동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그 힘을 보태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군에 있어서 골판지 드론, 골판지 드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23년도에 국방혁신 4.0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인구 절벽을 통해서 많은 육군의 도전 과제들에 대한 우리가 선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을 고려하고. 자, 두 번째,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골판지 드론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달청에 보시면 요구 성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형 정찰 드론 사명에 대한 요구 성능 어떻게 할 건가? 자, 먼저 약간의 낮은 수준입니다. 군에 지금 소형 정찰 드론을 가져오는데, 자, 크기는요 2m급으로요. 그리고 이륙 중량은 25km 미만이고요.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이게 페로드 말고 이륙 중량. 자, 순항고도 속도 보시는 바와 같고, 시간은 채공 시간은 2시간, 그리고 운용 반경은 60km. 풍속 제한치 쪽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육군의 지금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속 지원. 그러니까 우러 전쟁에 활용했던 우크라이나 호주의 S사에 활용했던 PPDS를 호로보 PPDS를 보면 지속 지원과 그다음에 그걸 확장해서 감시 정찰과 자폭으로 이어지는데, 일단은 우리 육군은 먼저 약간의 현재는 낮은 수준입니다. 감시 정찰 수준 2m급 용처가 현재.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면서 좀 더 높여가려고 한다라는 측면이고. 자, 세 번째, 육군의 정책과 그리고 미 군의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자,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in our battle, 전쟁터에서 나는 use, fight, produce 라는 측면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고민을 종합적으로 해야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구 조건, 처음에 use,
근데 좋은 거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거를 각 사단에 여기 오셨습니다. 5사단에서 오시면 5사단에 1000여 대의 드론을 보내줬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멀티콥터 아닙니다. 고정익입니다. 고정익. 드론은 자격증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3가지인데 자 무인 비행기를 고정익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방에 있는 군단, 지역방위 사단에 있는 드론 센터 현재 고정익 운영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개선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파이트! 드론을 활용한 전투 수행 기능에 동시 통합된 실전적 교육 훈련.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제병협동 훈련. 제병협동 훈련.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국방일보에 제가 근무하던 홍천에서 매봉산 훈련장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120mm 자주박격포입니다. 120mm 자주박격포를 우리 육군에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 훈련은 관측반이 저 위치의 규모를 시작해가지고 사격지휘를 매봉산의 훈련장에 관측수에 올라가가지고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들 아마 여기 와 계신 주임원사님의 3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5사단에서도 아니 드론 운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부대도 드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자산과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놔야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확장, 스케일,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건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앞에 전장 넘겨주세요. 프로듀스 민군 융합형 드론 소부장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드론 R&D 제작과 정비, 기회 창출을 한다는 건데 지금 군만이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할 수 없습니다. 군만. 이거는 민군이 서로 융합되어져서 군이 필요하는 수단에 대해서 드론에 대해서 민간에 있는 거 좋은 것들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묶어서 하나의 기회를 창출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깨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깨고 민군 이런 것들을 서로 합치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것들 좋은 거 박스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use, buy, produce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그런 드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운용 개념은 대대급 2대 여러분 이거는 뭐 이거는 좀 약간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 많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운용 개념과 편성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한정해서 골판지 드론이라고 하는 것 드론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한정해서 제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대대급 이하 부대 전투원이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전투 현장에서 어디서 그리고 골판지 드론을 하나의 박스로 딱 50 곱하기 70cm짜리 가져다 드리면 이거를 가지고 전투 현장에서 제작하고 활용해서 자폭 공격, 감시 정찰, 지속 지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성, 대대급 이하 보병부대 드론 한식을 운영한다. 편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으로 제가 한번 좀 나눠봤는데 하나는 현재 부특기 하나의 부특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병기본 훈련에
병기본 훈련을 하듯이 병기본 훈련이 지금 몇 개가 됩니까? 병기본 훈련이 몇 개가 되죠? 뭐 제가 지금 필수 과목은 한 5개 됩니다. 총 한 뭐 필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해서 10개 정도 되죠. 대략. 그럼 그 10개의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나의 머리 위에 여러분들 나의 머리 위에 드론이 떠다니면 예전에는 신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떠다니는 드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살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전투 기술이라고 하는 건 나의 즉각적인 생존 즉각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전투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동거, 화력거,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게 방어. 거기에 하나의 부특기로 활용하는. 근데 부특기는 또 이런 모습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자대 양성을 해야 된다. 그게 정착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는 정원내 조정하는 다른 지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후반기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형태로 되는 모습인데 이것도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병군대에 들어오는 한 명씩만 운영을 해도 30명입니다. 보병대대가 10개 정도 있다. 그러면 300명이죠. 그럼 우리나라에 15개의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4,500명이죠. 나라에 인원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드론이 왜 정착되기 어려운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론을 잡고 제가 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88 전차 아시죠? 88 전차, K1 전차, 88년도 올림픽 때 생산된 전차. 근데 저는 이제 기갑수색대 대행을 해가지고 잘 아는데 우리 기름쟁이 우리 정비위원들이 너무 숙련되셔가지고 전차를 너무 오래오래 계속 30년, 40년 그 30년, 40년 된 장비 또 10년 더 쓴다고 합니다. 드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군대 안에 부특기 저 한 명을 하는 방법? 한 명 하는 거? 야 너 그것만 생각해? 거기 정비위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원 더 늘어나는데 미국에서 전투 실험하면 그러면 답 없습니다. 골판지 드론 한번 쓰고 여러분들 전투원이 내가 숙련된 전투원이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내 목적에 맞춰서 하나 쓰고 감시정찰을 쓰고 자포가 하나 쓰고 버리세요. 버려도 돼.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과업을 수행을 하면 전쟁을 승리하는 됩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시려고 하고. 네. 여튼 골판지 드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제가 다음 골판지 드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이렇게 나눠서 저는 너무 좋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말씀해 주시면 드론의 제작 관련해서 우리 경원대 김상문 교수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고 운영적 측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여기 전문가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고 전투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창건전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슬민이라고 합니다. 특전사에서 1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작년에 미얀마 분쟁 현장에서 이제 물론 요즘 창건전투도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한 2, 3년 전부터 미얀마 분쟁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직접 가서 분쟁 활동에 직접 들어갔고 물론 전투이긴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서 체험을 하고 미얀마 반군이라고 하는 PDF 군이 조직돼서 드론을 활용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고 지금 뭐 EBS 다큐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드론 전술에만 지금 굉장히 부각돼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미얀마 현장에서 본 드론은 굉장히 좀 달랐어요. 러시아와 다른 점이 있었고 첫 번째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기상의 영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면서 산악 지형과 한국형 이 기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후는 한반도의 지형은 우크라이나 전장보다 미얀마에 좀 더 가까워요. 시안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기서 활동하는 데랑 가까운데 그곳에서 활동하는 드론 중에 제가
골판지 드론이시다 보니까 이걸 하시는 골판지 드론도 보긴 봤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만드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곳에서 이 골판지 드론의 활용도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굉장히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물론 업체 제품이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당연히 우리 아까 저도 카덱스나 엑스맨은 봤지만 좀 수준은 아니었지만 습도가 워낙에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골판지 드론의 이 가용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무기가 굉장히 하지만 우리 한반도의 지금 기후를 보면 1년에 4개월 중에 비가 오는 날을 혹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봄여름 가지고 다 오고 물론 드론이라는 자체가 기상에 영향을 받지만 최소한의 습도에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과 또 물론 정보사에서 실험도 했겠지만 그 이제 강풍의 영향에 대해서 다른 이 기체 드론과 골판지 드론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의 부제가 맨 앞에 한번 띄워주셨어요. 맨 앞. 오늘 부제는 여러분들 주제는 이거죠. 골판지 드론에 대한 제작과 운용. 부제는 여러분들 처음에 생각해요. 로텍, 하이텍 싱킹. 여기서 말씀하는 거 저는 골판지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개념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개념을 입히는 거죠. 개념을. 그냥 골판지, 그 다음 가치.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교수님을 엄청 괴롭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저 안에 기장이죠. 부산 앞바다에 드론을 한 3억 빠뜨렸습니다. 3억. 수장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체감했던 건 뭐냐면 바다에서 지상 말고 지상 각각의 다 특징이 있습니다. 지상과 계곡과 그다음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바다에서 드론을 날리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 힘듭니다. 드론이 어느 정도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수님 거 3m급 만들어 가지고 5천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피사 드론이 딱 하다가 그날은 강풍이 엄청 불었습니다. 약 15m/s. 제가 정확하게 수치 말씀드립니다. 15m/s. 드론이 아까 그랬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페이로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에서 기상을 얘기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나의 임무지를 갔다 오는 데 있어서 얘는 동력입니다. 동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는 보통 지금 그 단계 진화돼 가지고 전기 배터리 쓰는데 북한은 갑자기 엔진 쓰죠. 가솔린 엔진. 근데요. 배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추운데 또는 바람을 한다. 어디에 인물지를 간다. 100을 간다라고 하면 100을 갔다 오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피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가다가 50, 70 가다가 강풍이 15m/s가 딱 되니까 얘가 비행차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터리 소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국지방공 레이더로 그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바다로 수장시키겠습니다. 옆으로 빼시죠. 옆으로 빼면은 민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3천만 원짜리였거든요. 피사 두두두두두두 바다에 그냥 앞바다에 붕덩.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로우테크라는 측면은 여러분들 꼭 골판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오동나무든 뭐든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서 하는 거는 드론에 대한 운용적 측면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확장하는 측면으로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 우리가 말한 오늘의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창끝 전투죠. 전투원들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기 위해서는 전투 기술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조립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내가 숙달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시죠.
기후 환경, 작전 환경을 우리가 모르고선 그냥 띄우면 만병통치약일까요? 제 머릿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AI 자율주행 계속 나오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이해를 안 돼요. 왜? 드론은요, 여러분들 GPS를 기반으로 해서 항법 장치를 가지 않습니까?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가다가 뭘 당하면은 관상항법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점에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딱 지정돼 있으면 비행 경로로 날아가는 겁니다. 비행 경로. 거기에서 문제 생긴다. 그럼 호핑 또는 관상항법 하면서 쭉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율주행을 막 한다고 하니까는 저의 이상과 현실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더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자꾸 여럿이 한다는 거죠. 여럿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도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경운대학교에 제가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드론 이거 만드는 거 방법 여러분들 저한테 나중에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거 지원해 드릴 텐데 드론 교육을 해주겠다 해도 야전부대에서 안 보내요. 야전부대에서 안 보낸다니까. 왜? 아이 내가 해야 되는 매트리 바쁜데 지금 어디 교육 가고 어디 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평가원을 갔는데 우리 하사가 너무 하사분이 전투원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또 저기서 교육과정 좀 넣어줄게 드론 교육과정 넣어줄게 했더니 옆에 있는 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지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지휘관분들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 육군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맞는데 지금의 과학기술을 지금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제 답변은 좀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김대민. 예, 알겠습니다. 5사단 3육여단 3대대에서 온 김현재 대위라고 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지금 드론 업체로서 만약에 왔다면은 네. 당연히 군에서 어떤 운용 개념을 하나를 하고 그렇죠. ROC나 이런 거를 주어서 다 구체화시키고 이 제품을 납품해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여긴 창끝 전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골판지 드론이나 로우테크 이런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거를 보병 사단에다 1000개를 줬을 때 네. 상정하고 계시는 운용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병 중대장이나 아니면 뭐 대대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분대급에다가 분대 인원 한 명이 저거를 조종하게 하면은 네. 솔직히 득보다는 좀 실이 클 것 같습니다. 군대 화력의 거의 한 10%가 사실 저거를 운용하는 동안은 제한이 되고 네. 군대끼리 어떤 분대장조, 부분대장조의 교대 전진이나 전술적인 행동 자체가 다 제한이 돼버려서 네. 제가 만약에 저걸 받았다면 저 같으면 중대 박격포관에 줘서 네. BD에 있다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대대 입장에서 화기중대에다가 몰아주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소총부대 운용에는 제한을 좀 발생하는 거로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군에서 솔직히 레이븐이랑 좀 운용 개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소대 본부나 아니면 중대 본부에다가 줘서 말씀하신 대로 정찰 능력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할 것 같고 자폭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중대 입장에서 어떤 부여받은 정면이나 종심이나 책임 구역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3km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당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임무나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에다가 저거를 어떻게 접목시키실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재 대리님이 다 답변을 다 해주셨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거에 답변 드리기에는 편성 제가 이 답변을 드리는 거는 되게 추상적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는 한 달 반 동안 편성 업무만 한 그 후배들 데려다 놓고서는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의견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면만 고려해서는 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이상한 답변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이 맞다, 우리 김대리님 말이 맞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저는 하나의 생각 자체는 하나의 전투 단위 유닛에 하나의 드론이라고 하는 수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드론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좋은 얘기 창끝 전투에서 하려면 이거에 대한 전투 하중서부터 여러 가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교육훈련 체계에서부터 보급 체계,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을 다 하려면은 아마 김대리님이 아마 중령 정도 되시면 또 다른 뭔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정립돼 있겠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 고민돼요. 이거는 고민할 거는 뭐냐면 어디 부대에다 편성한다 그 말도 맞고요. 누구한테 부특기도 줄 수도 있다. 이것도 그냥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치 우리 김상현 기본시겠죠. 아니,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 PT 자료를 보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거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다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답은 없습니다. 단 지금의 과정, 동기, 방향 이거를 정말 명확하게 해주셔서 지금 현재 의사단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험난하고 힘듭니다. 할 때마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안성 문제가 가장 사실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암호 모드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 암호 모드를 저기에 지금 현재 할 수 있을까? 그 고민도 한번 또 하나 해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저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군단에서 드론을 보호해 주는데 UIR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한 표적을 따고 좌표를 따야 되는데 그 기능은 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가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 상부대 자체에서 무엇인가가 그래서 창고대에 있는 저희들도 지금 답답함을 이 정도로 느끼는데 저 상부대는 오직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저희 후배들도 여기 지금 다 뒤에 와 있는데 정말 공감되는 말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민유님의 그런 고민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자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나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서 전방부대 경계형 드론 들어갔습니다. 막 전방부대. 근데 이제 제 선배 아주 친한 선배가 그분의 정보 참모였는데 경계형 드론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뭔가 왔으니까 한번 뛰어봐. 그런데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뚝 떨어졌습니다. 자, 뚝 떨어졌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되죠? 원인 분석해야죠.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을 하면 뭐가 되죠? 다 멈추는 거죠. 싹 멈춥니다. 자, 이거 하나. 제가 23년도에 이제 실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일하게 해병 1사단에 사단 드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야 전투 실험할 거니까 너희들 드론 가져와봐. 올려. 500m, 1000m, 1500m, 2km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놀라지진 않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기차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23년도부터 거의 24년도 아마 제가 그걸 확인 못했는데 임무 정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은 이게 드론 자체를 자꾸 이게 너무 우리가 하나의 무기체계 물론 중요하게 국방의 예산을 관련해서는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생각 바뀌지 않으면 야전부대에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가 어떻게 활용법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떨어지면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 제가 생각해 5천만 원짜리 아니라 5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 전방에 보시면 소형전수 차량 있죠. 소형전수 차량 제가 이제 1세대를 거의 처음 몰았는데 소형전수 차량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본네트가 매우 얇은 PVC로 돼 있습니다. PVC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날에 전화 왔습니다. 예, 가다가 1톤 들어가고 PVC가 우리 소형전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형전수 차량 옆 본네트가 다 찢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찢어진 거 복구시키면 됩니다. 옆에 칠하고 복구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근데 좀 약간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상적인 거 좀 내려놓고 좀 이거 활용하는 쪽 측면에서 과감하게 얘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을게요. K2 전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K2 전차는 정말 최고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전차 무용론이 나오죠. 전차 무용론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22년도부터. 근데 현재 여러분들 뉴스상으로 보면은 우리 OTM에서 전차 폴란드에 엄청 팔고, 그죠? 페루도 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차가 필요하니까. 전차 필요한데 왜? 드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차 무용론 나타났잖아요. 감지됐을 때 빨리 이탈할 어. 수단이 전차밖에 없습니다. 자, 충격력. 예,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전차에는 여러분들 능동 방호 장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 드론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소프트킬, 하드킬 형태로.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여러분들 전차 옆에 우리 전투원이 이렇게 영차 하면서 여러분들 기동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죠. 여러분들 6.25 전쟁,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올 때 그렇게 했죠. 지금은 보전협동이잖아요. 보전협동. 여러분들. 근데 우리 모 담당자가 야 전차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차 옆에 전투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능동방어장치 여기다 달면 안 돼. 그냥 소프트킬만 해. 연막탄만 터뜨려. 날라오는 거에서는 하드킬 하면 돼. 밖으로 지금 나가는 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개량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거. 그 다양한 수는 여러분들 답은 없습니다. 전술에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의 과업을 통해 가지고 임무를 달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도 말고 하이텍 싱킹. 여러분들이 개념 입히면 되는 겁니다. 개념을 입히면 돼요. 가치를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게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네.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뭐 어느 한쪽에 힘을 더하게 주면은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아무래도 부대마다 지역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캘리브레이션도 계속 주기적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또 하는지. 한번 우리 전문가이신 경원대학교 우리 김 교수님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종이가 약한 것 같죠? 우리는 종이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종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종이도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그냥 골판지 가지고 그냥 비행기 골판지 잘라서 비행기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저희가 그냥 골판지로만 만든 것 같죠? 골판지가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골판지는 같은 결로 쓰면 굉장히 약해요. 얘를 다른 결로 쓰면 그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켈리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중령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결부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오토로 하는 것 같죠? 자동 비행하는 것 같아요? 수동입니다. 네, 수동합니다. 수동 비행에 있어서 캘리브레이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자들의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돼 있으면 자기가 비행기를 한번 이렇게 띄워보면 금방 가면서 이제 그 듀티를 맞추는 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취미로 날리는 비행기들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행기를 만들 때 타면이라든지 그 레이트 양을 똑같이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듈화 시켜놨어요. 네, 그 자리에 그냥 꽂아서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이 각도를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또 이제 개발자들의 어떤 역할이죠. 저희가 띄워보면서 이 비행기의 최적치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이 비행기는 여기가 최적치다.
그럼 그것만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 꽂으시고 이렇게 날리십시오. 하면은 레이트 양은 이 정도만 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띄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C 비행기 날리듯이 아크로베이팅 막 하고 하는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에 레이트 양을 다 다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비행기는 그런 레이트 양을 다르게 쓸 이유가 없어요. 날아가면서 뭐 롤 비행을 할 겁니까? 오픈 루프 기동을 할 겁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임무지까지 날아가고 정찰 비행을 한다면 그 임무지에서 그냥 로이터 비행을 하는 거죠. 비행하면서 영상으로 획득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자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임무 타겟팅에 있는 포인트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복잡하게 하면 못합니다. 네, 운영 못합니다.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다. 한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할 때 초기의 무인기들은 굉장히 무겁 비행기예요. 바이락타르 같은 비행기들 막 비싼 비행기들이 막 들어가요. 왜?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방에 이걸로 그냥 해치우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쓰는 비행기들이 최근에 막 그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면 비행기들 만드는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최근의 비행기들은요 정말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파이프 톡톡 잘라가지고 날려 붙이고 무게 중심을 맞추고 날려보내요. 그게 지금 비행기예요. 근데 그런 비행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보여주면 뭐 있던 비행기를 이걸 비행기라고 만들어서 날리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탑 넣어가지고 들이받고 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들만 조금 단순화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같이 아까 그 운영하는 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탄 개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박격포 무대에서 쓰면 좋겠다. 그런 것들도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중경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거죠.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이 비행기를 보면 몇 킬로 날아갑니까? 30킬로, 40. 우리 운이 교전을 하면 대대급 교전, 중대급 교전을 하면 우리가 40킬로 떨어진 적하고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킬로, 4킬로 앞에 있는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개념을 가지고 써야지. 40킬로 보내면 저희 학교에서 40킬로 대구입니다. 대구 있는 적하고 전쟁을 하는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깨야 됩니다. 깨고 그게 맞는 무기를 쓰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가는데 필요한 비행기 쓰면 되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가격이 500만 원 정도. 조종기 포함해서 네네네. 그리고 저 요거 앞에 지금 저 마지막 장 그 방사청 거 쭉 보여주겠어요? 네. 예, 앞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수영정찰 사명 요구 성능 보시면 요게 지금 이게 방사청이 지금 우리 군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시험 저기 거의 이제 앞장. 근데 저기 맞아요. 하려면은 저게 이제 카메라도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카메라까지 다 들어와 있죠. 지금 소형 정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프로급입니다. 네. 고프로면은 준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그 가지고 정도 성능으로 해서 한 500 정도. 네. 그걸 이제 지난번 소형 정찰에서 요구한 내용은 고프로급이 탑재되는 무인기입니다. 그 저기 500만 원 중에 네. 골판지 비행 중에 어느 게 가격이 제일 비싼 거고 500까지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 네네. 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종이면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말씀드리니까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실제 기체를 만드는 것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입되는 장비는 비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싼 장비들은 사실 중국산 정말 쌉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국산 모터가 한 5만 원이면 우리 군이 요구하는 모터는 한 4, 50만 원짜리. 그러니까 국산 부품들을 모든 걸 이제 바뀌어가지고 모든 이제 국산 부품으로 이제 국산 소부장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다 그게- 보니까는 비용 자체는 국산 거 안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방에 지금 CCTV에 어떤 하나의 뭐 있으면 다 빼. 일단 무조건 빼.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터에 모터가 중국산인데 이게 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중자 딱 들어가는 순간 아우 네. 그 안에 중국산 들어앉아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네. 그래서 모터만 그런 게 아니라 파이스 컨트롤도 그러고 우리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FC 같은 것들도 이제 국산 FC라고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성능이 좀 못해요. 교수님 그 대략 그래도 궁금해하시니까 그래서 배터리 뭐 그 어느 정도? FC 같은 경우에는 자 비교를 하면요. 중국산 FC를 쓰면 우리가 한 20만 원대 해결될 것 같으면 20만 원, 30만 원 해결될 것 같으면 여기 대응하는 국산을 쓰면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거 그러면 그것도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FC 하나가 모터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달린 모터를 중국산을 써버리면 한 5만 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국산을 만들어 버리면 5만 원 가지고 50만 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서 그만큼 소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국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성능에 따른 모터를 찾아보니 모터가 한 40만 원 정도 가요. 여기 달 수 있는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산 배터리 써야 됩니다. 좀 비싸요. 국산이 또 중국산보다. 하니까 비행기 하나를 만들면 한 400에서 500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마 그 작년에도 여기 입찰했던 업체들이 거의 한 400에서 500만 원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안에 들어앉아 있는 장비는 A나 B나 C나 다 똑같습니다. 뭐 내가 더 좋은 거 쓰고 내가 그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같이 그 보안 장치 같은 거, KCMVP 같은 거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 비행기 어떻게 만들래? 그리고 인건비. 네,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비행기 가격이 내려가려면 내려갈 수. 그래서 호주도 똑같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비행기 만들었을 때는 가격대가 저희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얘들이 우크라이나나 이쪽으로 비행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 내리긴 내렸대요. 규모의 경제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싸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하여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항상 국가를 위해서 힘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박수 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